조선 중기 한양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는 밤마다 촛불이 깜빡이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민가 같았지만 실제로는 도박꾼들이 모여 밤새도록 투전을 하는 은밀한 장소였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 집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수. 한때는 제법 살림이 넉넉했던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투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진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습니다. 밤새 패를 치느라 한 잠도 못 잔 것이 분명했지요. 보통 투전에서 돈을 따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분이 들뜨기 마련인데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번엔 정말 끝장이구나. 최진수는 중얼거리며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한숨소리는 새벽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지요. 집에 있던 녹그릇까지 다 잃어버렸으니 내일은 뭘 가지고 가서 돈을 빌리지? 아, 그래. 안 사람이 제법 곱게 생겼으니 그녀를 담보로 맡기면 100냥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것이 바로 투전에 빠진 사람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니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요. 혹시 돈을 따면 다행이지만 만약 또 잃는다면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진수가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최진수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저건 뭐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습니다. 최진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번개같이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의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 주머니를 열어보았지요. 주머니 안에는 은전이나 동전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평통보 100냥어치를 맡겨둔 전표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큰 금액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객주에게 맡기고 전표를 받는 일이 흔했거든요. 100냥이라니! 이는 보통 가정이 몇 년은 써야 할 큰돈이었습니다. 최진수가 자신의 아내를 담보로 빌리려던 금액과 정확히 같았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리석게도 그는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죠. 하하, 역시 나는 하늘복을 타고난 사람이야. 이 돈으로 큰 돈을 벌라는 뜻이겠지. 최진수는 기뻐서 춤을 출 뻔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전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박상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상도는 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박상인의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군. 객주는 나와 박상인을 다 아는데 내가 박상인의 전표를 가지고 가면 의심받을 게 뻔하잖아? 객주집은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 객주가 대부분의 고객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전표를 가지고 가서 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투정꾼에게 돈이란 피 같은 존재니까요. 그는 머리를 굴리며 객주집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라 가게들이 문을 열기 전이었지요. 객주집 앞에 도착해보니 웬 젊은 양반이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도였습니다. 최진수는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숨겨 박상도를 지켜보았지요. 박상도는 분명히 자신의 전표를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분실 신고를 해야 했기에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때 최진수의 머릿속에 교활한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박상도에게 다가갔지요. 최진수의 아버지와 박상도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은 서로 안면이 있었지요.
박상도는 최진수를 보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형, 이른 아침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박상인이군. 나야, 돈 찾으러 왔지. 혹시 자네는 나를 돈 없는 사람으로 보나? 최진수는 일부러 건방진 말투를 썼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최진수가 투전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상도도 최진수가 객주집에 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박상도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상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소? 최진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어봤습니다. 거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제 중요한 거래를 위해 가져간 전표를 길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백냥어치 상평통보 보관 전표였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무효 처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최진수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주운 전표가 바로 박상도의 것이고 아직 무효가 안 된 것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객주집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수는 재빨리 박상도보다 앞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라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일을 봐야 하지만 최진수는 그런 예의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객주집 주인은 김영감이라는 나이든 분이었습니다. 원래 객주라 불러야 했지만 다들 그냥 김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영감은 최진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 서방이 웬일이시오? 돈을 찾으러 오셨다고? 김영감의 놀라는 표정을 보면 최진수가 평소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최진수는 박상도의 전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쳤습니다. 김영감, 어서 돈을 내주시오. 김영감이 전표를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박상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최진수가 박상도의 전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침 박상도가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영감은 큰 소리로 박상도를 불렀지요. 박상인, 잠깐 들어와 보시오. 이 전표가 자네 것이 맞소? 박상도가 들어와서 전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잃어버린 바로 그 전표입니다. 어떻게 최영이 가지고 계세요? 박상도는 기뻐하며 전표를 가져가려 했지만 최진수가 재빨리 전표를 품에 감추었습니다. 잠깐, 이건 내 것이오.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소? 내가 가지고 들어온 것을 어떻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시오? 최진수의 뻔뻔함에 김영감과 박상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더욱 큰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사실은 말이오, 이 돈은 박상인이 내 부인에게 준 것이오. 박상인과 내 부인이 서로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아니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남녀간의 정절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수가 갑자기 자신의 아내와 박상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보통은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사자가 직접 말하지 않거든요.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수는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지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밤 투전판에 나가니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직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베개 옆에 이 전표가 놓여 있더군요. 여러분, 왜 박상인의 전표가 내 부인의 베개맡에 있었겠습니까? 최진수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다니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진수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박상인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 100냥이면 그 정도 일에 충분한 대가 아닌가? 김영감, 어서 돈을 내줘요. 전표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옛말에
입이 여럿이면 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거짓도 진실된다는 뜻입니다. 김영감과 박상도는 최진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었지요. 박상도는 김영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런 사람과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전표가 저 사람의 손에 있고 먼저 찾으러 왔으니 어쩔 수 없지요.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최영에게 돈을 주세요. 김영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상인, 정신 차리세요. 100냥이 작은 돈입니까? 이런 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아에 가서 송사를 벌이면 송 현감님께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주실 겁니다. 이 고을의 수령인 송 현감은 청렴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라면 분명히 공정하게 판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도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영감님. 이 일이 관아까지 가면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비록 거짓말이지만 최진수의 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겁니다. 최진수가 또 어떤 악독한 짓을 할지 모르니 그냥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어요. 지금은 몇 사람만 알고 있으니 큰애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박상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죄 없는 여인의 명예를 지켜주려 했거든요. 결국 김영감은 마지못해 최진수에게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최진수는 돈을 받고 기뻐 날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그의 어머니와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최진수의 부인 이름은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정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최진수 같은 한심한 남편을 둔 것이 안타까웠지요. 최진수가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고 오자 어머니와 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돈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돈은 박상도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이 돈을 땅에 묻어둘 테니 어머니와 월이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월이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낙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자신이 박상도와 그런 관계라는 거짓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월이와 시어머니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독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가 있단 말이냐.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월이가 최진수를 다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월이가 그 돈을 박상도에게 돌려주려고 숨겨놓았더니 최진수가 돌아와서 어머니와 월이를 팔아버리겠다고 월이를 심하게 겁박했고 월이는 어쩔 수 없이 숨겨놓은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수는 매일 밤 투전판에 나가서 그 100냥을 조금씩 잃어갔지요. 투전꾼의 끝은 항상 뻔한 법입니다. 결국 모든 돈을 다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최진수가 마지막 큰 판에서 돈을 모두 잃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 온 것이지요. 오랫동안 밤을 새우고 술을 마시며 머리와 몸을 혹사한 결과였습니다. 최진수는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무거운 짐이 모두 월이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월이는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잘해서 글씨를 아주 곱게 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목판 인쇄를 상요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아서 중요한 문서나 서적들을 손으로 베껴 옮겨 필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이는 이런 필사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런 일로는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월이는 밤새도록 촛불을 켜고 글씨를 썼는데 목과 어깨가 아프도록 일해도 생활비와 약값을 대기해도 빠듯했지요. 그런데도 월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월이는
작은 주머니에 돈을 담고 김영감의 객조집로 갔습니다. 김영감이 월희를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렇게 적은 돈을 여기 맡길 필요는 없을 텐데요. 보관료도 나갈 테고. 월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객주 어르신, 저는 최진수의 안 사람입니다. 몇 달 전에 제 서방님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 있었지요. 비록 서방님이 지금 의식이 없지만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모아서 박상도님께 100냥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그때 박상도가 객주집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감의 단골 손님이라 안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월희의 말을 다 들은 박상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런 훌륭한 여인이 있다니,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려 하다니. 박상도는 월희의 모습을 살펴보니 정말 아름답고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박상도는 얼마 전에 부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월희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부터 박상도는 월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희도 박상도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애써 모른 척하였습니다. 최진수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기는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상 월희는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최진수의 어머니가 월희에게 말했습니다. 월희야, 네가 요즘 시름시름 앓는 게 다 보인다. 박상도와 관련된 일이지? 월희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할 뿐입니다. 아이고, 이 착하고 순진한 거사. 내가 너하고 얼마를 살았는데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솔직히 말해보렴. 박상도가 좋으냐? 어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월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월희야, 내 한심한 아들 때문에 네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사실 내 아들이 지금 상태로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설사 깨어난다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너가 이렇게 모든 짐을 안고 고생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 크니 이 업보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너는 내가 주선해서 너를 박상도와 혼인시켜주마. 조선시대 법으로는 남편이 의식을 잃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라도 살아있는 한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 대신 혼인을 파하여 며느리를 내쫓는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월희 혼자서는 시어머니와 누워있는 서방을 부양하기 어려웠고 박상도는 돈도 많고 인품도 훌륭한 것을 알았기에 착한 며느리 월희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님을 두고 제가 어떻게... 그리고 서방님이 아직 절이 살아서 누워 계시는데 얘야,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애미로서는 죽을 만큼 괴롭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투전을 했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팔아먹었을 거다. 이제라도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나도 바느질 재주가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월희는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설득과 배려로 박상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도는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놀랍게도 월희의 시어머니를 같이 모셔와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또한 의식을 잃은 최진수도 끝까지 돌봐주었지만 결국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월희는 더 이상 밤을 새워가며 글씨를 쓸 필요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악한 일을 저지른 최진수를 제외하고는 이야기 속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월희는 착하고 옳고든 마음씨로 보답받았고 박상도는 훌륭한 아내를 얻었으며 시어머니는 이제는 딸이 된 며느리와 효성스러운 사위를 만났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선한 일에는 좋은 결과가, 악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투정과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 했던 최진수는 결국 자신이 벌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려 했던 월이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올바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언제나 착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